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평 고속도로 공방이 이제 보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면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 그리고 여당은 민주당 게이트라고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총선을 이제 생각하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정치 공세만 펼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양평 민심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안테나를 세우고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두 분 보름 동안의 양평 고속도로 공방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종점 문제는 종점 문제대로 지금 남는데, 이 원장관이 일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원맨쇼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원맨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일을 원맨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슈에다가 이 원장관의 원맨쇼가 겹치면서 일이 커져서 서로 지금 게이트의 성격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게 조금 박약하다고 그럴까? 이게 좀 억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에다가 뭐 180평 정도의 땅을 사놓은 것 가지고, 또 유영민 전 비서실장이 땅을 조금 집을 지으려고 사놓은 거, 그 정도인데, 지금 대통령 처가 이건 29필지에다가 축구장이 한 4-5개 되는 규모라는 거 아니에요? 한 10,000평여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재벌하고 구멍가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요. 게이트의 성격을, 이 브랜딩, 이름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속으력이 없고요. 이제는 일이 좀 커졌습니다. 일이 이제는 이렇게 무마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 국정조사건 하여튼 조사, 수사, 감사 등 하여튼 사자 들어간 시리즈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요. 네. 또 하나는 이 15년 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백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매몰 비용도 들어간 데다가 2030년이나 31년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고속도로가 돼서 이 지역, 특히 이 지역의 문제는 서울의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게 양평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네네. 이렇게 해서 동부 지역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됐고, 앞으로 한 7, 8년 있으면은 일이 끝난다라고 그래서 사실상 20년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이 일을 장관 혼자 와가지고 백지화라고 그래서 백지화될 수가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대로,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백지화에 대한 그 입장,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된다는 입장은 여야 뭐 같은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백지화가 뭐 백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원장관 입장은 강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계속 끝까지 민주당이 어떤 설명을 원희룡 장관이 하던 기성전 김건희로, 김건희 땅이 있잖아, 일가 땅이 있잖아, 이렇게 몰고 갈 게 눈에 뻔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매듭을 짓자 이런 생각일 텐데, 주민들의 또 요구가 많겠죠.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이게 왜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왜 노선이 저렇게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예타안 이후에 양평 주민들이 예타한 대로라면 우리는 고속도로 이용 못 하잖아. 효용성이 없는 도로를 왜 우리가 찬성해야 되는데, 강화 IC를 내달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군수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타안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문제는, 그러면 예타안 말고 그럼 뭐가 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장관 시절에 2022년 1월 달에 용역을 줬고, 용역을 받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가 발표를 한 게
보고서를 갖다 준 게 작년 5월 달이에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양평 국민의 요구 또 합리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판단한 이런 내용 뭡니까? 원하는 대로 가거나 민주당 수정한 대로 가면 환경 파괴는 심하다. 남한강을 900m 다리를 놔야 되고 상수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마지막 종점 지역에는 마을을 없애야 겨우 J60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나는 강 IC를 만드는 순간 결과적으로 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나름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차량 어떤 대수도 최초 한 보면 15,000대인데 여기는 한 22,000대 되니까 6,000대가 더 생긴다. 여유가 차량 효과랄까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 유일하게 그 종점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고 늘어지니 또 학계 아무리 설명해도 아까 말씀드린 기성전으로 몰아칠 것이 뻔하니까 이래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한쪽에서는 좀 끊어줘야 되는데 이제 당 대표까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것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다. 국정조사 하자고 나오면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도 더 이상 또 못 물러서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이 좀 야 원장관 왜 저래라고 한들 지금 원장관 개인적으로 물러서겠어요? 제가 보기에 더 사업이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을 민주당의 계산법에 의하면 크게 손해보고 볼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 땅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문제가 물고 늘어지면 우리한테 불리할 거 없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죽어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양평 국민들이겠다는 생각하죠. 여야 간의 진실 공방 또 정치 공방 그리고 이제 지역 민심까지 이제 겹치면서 아주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양평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야 모두 그 출구 전략을 지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태가 이렇게 이제 그 크게 불거진 데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데는 아까 이제 원희룡 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실 그럴 때 네. 진실이 두 가지인 거죠. 땅의 그 소유권 문제하고 또 하나는 종점 변경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작동을 한 거냐라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땅 소유권을 가지고 뭐 아니 김부겸 총리도 있대요, 유영민 실장도 있대요 하고 나온 건데요. 네. 이건 땅의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아 맞아요. 김 총리도 있구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정말로 한번 양평군 내지는 가평군을 놓고 땅 실소유자 조사에 들어가면 아마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실소유자 땅의 소유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별로 그렇게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종점 변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이 되면은요, 바로 국감 준비에 국회가 들어갑니다. 네. 뭐 국감은 물론 그보다 조금 더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만 8월, 9월 동안에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불가피하게 8, 9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자료 요구가 있고 또 자료가 그 사이에서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10월 국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하여튼 국감 그리고 뭐가 어떤 자료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8, 9, 10월 내지는 이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연말연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지뢰밭으로 전국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판이 이렇게 이제 커진 결정적 포인트로 두 가지를 꼽으신 것 같네요. 이제 땅 소유권과 종점 변경. 네, 그런데 이제 종점 변경을 놓고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가 연구 용역을 문재인 대통령 됐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구 용역 회사는 물론 민간이지만 돈의 문제도 있고 권력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거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의 결과는 하루아침에도 뒤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 그 건교위 간사가 뭐 엄청난 뭐 뉴턴식의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네네.
저는 상식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십시오. 그럼 김건희 씨 땅이 있다 칩시다. 그거는 왜 그런 땅이 있느냐? 아시는 대로 김건희 씨의 아버지도 양평분이고 어머니 최은수 씨도 양평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친가 외가 해가지고 땅이 있는 건 지기 상식적인 거다. 그럼 땅이 나왔다는 이유로 될 때는 적어도 한두 번은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노선이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원희룡 장관이 미리 알아서 김건희 씨 땅의 일가를 돕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 일가 중에서 누가 원희룡 장관에 부탁해서 했다든지 이거잖아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이 취임한 게 5월 얼마인데 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누가인지도 모르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민주당에서 하기 전에 몇 사람은 야 아무리 그렇게는 대통령 영부인 집에서 돈 벌려고 그런 걸 지시했겠어? 상식적 질문 안 던지나요? 나는 아무리 믿고 싫지만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 일가에서 어찌됐건 상식적으로 보시나요? 나는 그런 의문을 왜 안 가졌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이름 석자 땅 덥석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것은 공격 소재로 좋은 거다. 드디어 찾아냈다. 이 환호성 지르면서 덕달같이 달려든 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가운데 요구했던 이런 데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양평 주민들한테서 물어보는 저기 그 주민투표를 하면 어떤 안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변경안이 적어도 양평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훨씬 양평업을 포함해서 용문면인가 이쪽으로 강상, 강화, 용문, 양평업 여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평에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 생각에는 양평 정도에서는 양평 여주는 뭐 의석을 포기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김건희 이름 석자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종점을 이제 변경한 사유에 효율성을 이제 고려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소유와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상식적으로 본다면 2023년도 아니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집안에서 처갓집에서 장관을 뭐 부탁을 하고 이런 게 그럼 그 장관이 들어줍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그런 상식적 의문을 왜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번 일도 계기가 됐지만은 사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했던 게 제2부속실입니다. 네, 제2부속실. 네. 제2부속실하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지금 여기저기 찢어놨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진실은 우리가 몰라요. 진실은 규명을 해봐야 알지만 민정수석실 없앴고 제2부속실은 그렇게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차제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눈을 해외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방류에 이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여당에서 괴담 시민단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오염수 괴담 선동 단체가 과거 광우병 괴담을 주도했던 세력과 80% 일치한다. 뭐 이런 그 주장입니다. 15년 전에 광우병 괴담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됐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80% 이상 일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랄까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정권을 공격하는 호재라는 데 대하면 호재를 만나게 되면 사실관계보다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행동 패턴이 일정화된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사드가 아니라 광우병
이게 15년 전의 일인데 그때 이제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그러면 광우병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광우병이 그거로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그 이후로 이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로 전 세계 232명이라 그래요. 통계 나와 있다. 네. 미국에서는 그러면 미국 소고기를 많이 주로 먹는 미국 사람들은 몇 명씩이냐? 4명이라 4명. 4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영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살다 온 사람이 발병을 미국 와서 됐다는. 그러면 적어도 당시의 그 이야기,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이하든 이상이든 광우병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 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대목은 잊어버린 거예요. 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 네.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그 대미 굴종적인 협상에 반대한 거지. 광우병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 합리화를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오염수가 4, 5년 후에 제주도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치면 그때 물어보면 똑같을 거예요. 안전하면 된 거 아닙니까? 내지는. 아니면 그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야당은 그 의견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적어도 과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때 하면 한 번 더 저는 오늘 2023년 7월 이 며칠에 이 기억이 소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안전 수호냐 또 이제 괴담 정치에 이제 태클을 거는 것이냐. 그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글쎄 계세요? 시민단체 사람들은 뭐 중복이 되겠죠. 그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선동적인 멘트고요. 광우병에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우리나라에서만 전체적으로 세게 해서 재협상을 했고 그때 미국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쭉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동물 성분을 사료로 쓰는 것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그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도축 부분에서 위험한 대목, 가령 병든 소랄지, 너무나 늙은 소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도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됐고, 또 도축 이후에 여러 가지 수송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재협상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미국이 사실은 제도적인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광우병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특히 영국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국도 아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미국보다는 영국 쪽에서 많이 광우병이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그럼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80%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그 논리적으로 일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 여러 단체가 이제 당시 이제 광우병에 대해서 여러 뭐 실체 조사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주장했던 세력과 지금이 이제 또 그 주장하는 세력이 겹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다지 신경 쓸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니 뭐 옳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야당 이제 의원단이 오늘도 일본 국회의원 8명과 함께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본 항공을 이용을 했고 또 주인이 없는 총리 관저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때 이제 또 이제 나토 정상 회담으로 회의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빈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고 자민당이 없는 자민당이 아니라 이제 소수당과 만나고 여러 가지가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좀 약간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이죠. 뭐 보여주기 식인데
저는 뭐 일본 한강을 타고 갔다는 것은 약간의 좀 뭐 별 문제 아니라고 보고 네. 비행기 편 되는 대로 가는 거니까 네. 다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계에서 정치권에서 한국 야당 이 항의단의 방문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 자민당은 그렇다 치고 공명당 그렇다 치고 공산당 그렇다 치고 다 아무도 안 만나주잖아요. 유일하게 3인당 3명, 의석수가 3명이 뭐 중의원 2명에 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고 또 반핵 운동하는 의원들 뭐 원전 운동하는 네. 8명을 만났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철저하게 일본 정치 주류나 일본 언론에서도 안 달아주는 거예요. 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2021년도 문제가 됐을 때 방류 전후에서 뭐 일본 대사관 앞이라든지 일본 가서 했으면 그나마 봐주겠지만 다 끝난 마당에 방침 다 정해져가지고 IAEA 보고서 나왔는데 와가지고 외국 와서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고리나 월성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IAEA 기준과 우리 원자력 안전원의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하든 뭐든 조치를 결정했는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국회 앞에 와서 당사 앞에 와서 대통령궁 앞에 와서 용산 앞에 와서 시위를 할 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요?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서 박수치고 호응을 해줄까요? 이렇게 뭐 답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별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잘 아는 동료 의원들이 지금 저기 현장에 일본 현장에 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별로 일본의 조야에서 주목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가 21년도부터 일본이 제기를 했을 때 일본이 IAEA로 좁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수한 국가들의 국제 정치가 작동이 된 겁니다. 만약에 21년으로 돌아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IAEA뿐만 아니고요. IAEA도 원자 물리학과 원자 공학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여기에다가 환경, 해양, 생물, 의학, 국제법 관련 기구하고 같이 연동이 됐어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 국가들하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하고도 어떤 소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별로 효과적으로 일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국제기구, 관련 국가, NGO들하고 해서 대화를 꾸준히 2, 3년 해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일본의 프레임에 딱 잡혀 들어간 겁니다. 네. 일본은 지금 IAEA고만 얘기해서 IAEA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프레임에 지금 말려 들어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가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액션들이 그렇게 공명이나 메아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다시 이제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전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회동이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비 때문에 또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다시 만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초도 또 이제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만나게 된다면 이 회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대화가 좀 오고 갈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다른 당 이야기니까 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 사실 성공이에요. 왜? 만나게 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고 총선 승리. 네.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하자. 여기에 대해서 명분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노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이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 같이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도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네. 다시 말하면 또 당내에 어떤 독선적인 당원에서 지적하더라도 무게가 떨어져 버려요. 비중이 확 떨어져 버려요. 따라서 이 모임 자체는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식 승리, 그러니까 당내에서 다른 소리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남는 거는 뭐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길을
뭐 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 보면 당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정치 뭐 협상이랄까 네. 그 공천을 앞두고 지분정 이렇게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눈에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뭐 마음을 많이 읽고 계시죠? 어저께 회동은 물론 비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만나기 위한 정리정돈에서 뭐 이렇게 전제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네. 만나는 순간까지도 그게 맞지가 않았는데 마침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 정도 아마 늦춰질 텐데 그것도 뭐 그때 가봐야죠. 근데 계속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장의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손을 마주 잡는 그러면서 뭐 단합, 통합, 화합, 단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선 그리고 또 윤 정부의 비판과 견제 뭐 두 가지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네. 이낙연 대표는 아무래도 그에 앞서서 당을 혁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도덕성 문제랄지 당내 민주화 문제랄지를 좀 버젓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아마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보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간 또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